오늘 컨퍼런스 그 첫 번째 날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오후 프로그램의 시작 제2 세션으로 열고자 합니다. 제2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요. 지놈 앤 컴퍼니 서영진 부사장님께서 바이오벤처 성장 전략 3가지 접근 방식을 주제로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노맨컴퍼니 서영진입니다. 우선 제5회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이번 자리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바이오벤처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제가 그간 봐온 것 그리고 향후에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듀크 MBA에서 이제 경영학 석사과정을 치료했습니다. 현재는 지노맨 컴퍼니에서 경영 전략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이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요 주제인 바이오텍의 그러니까 바이오벤처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은 여러 가지 바이오벤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전쟁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전쟁 중에서 필드 어디에서 전쟁할 것이냐가 결국 적응증이나 어떤 질환군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기로서 테크놀로지 기술을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밸류체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 사업화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접근 방식은 이러한 3개 디지즈, 테크놀로지 그리고 밸류체인 관점에서 바이오텍의 어떤 성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많이들 이게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일단 질환 중심 또 기술 중심의 어떤 바이오텍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질환군의 어떤 깊은 이해를 방식으로 진행하는 디지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 최근에 모더나의 mRNA 관련 기술들과 같이 어떤 이제 브레이크스루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터의 방식의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디지즈 솔루션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관련해서 임상 시험이나 디스커버리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입 당시에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어떤 디벨로핑하는 영역의 질환군을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당뇨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항우울제 등 이제 정신과적으로 유명한 룬드백이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는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터는 업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어떤 디벨로핑하는 질환군뿐만이 아니고 이제 태동기에 있는 이런 질환군에 역점을 두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유명해진 모더나나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유 기술로 유명한 크리스퍼 세라피틱스가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디지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성장 어떤 과정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장 진입지에 대해서는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하고 앵커가 되는 질환군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시작을 해서 이 적응증, 그러니까 질환군 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 출시함으로 인해서 영역을 이제 확고히 다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질환군에 더 집중하든지 아니면 그 인접 질환군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확보 역량들이 좀 다르게 비춰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기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 생산, 또 영업 마케팅 등 전 밸류체인에서 어떤 초기적 경험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질환군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이나 여러 이제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 영역을 이제 성장함에 있어서 핵심 시장 주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자사의 영업막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더 커나가는 부분 패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간 10년 이상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간 동안에 핵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집중한 다음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화가 가능한 이제 신약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러 질환군에서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들 단계별로 확보 역량을 보게 되면
일단 그 해당 분야에서 정말 좋은 연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방향성, 또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두 번째 어떤 확보 역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대형 업체와, 그러니까 빅파마와의 이제 유기적인 공동 개발 등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특징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구와 개발 측면에서 질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모델, 그리고 기술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모델, 사실 이 부분들은 한국의 많은 저희 지노맨 컴퍼니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시작점이고 현재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밸류체인입니다. 결국에는 연구 개발에 이어서 사업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모델들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 또한 이제 주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점으로 보이고요. 역시 저희가 이제 뭐 논문만 쓰는 이제 어떤 학교 연구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환자를 이롭게 하는 어떤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화의 부분 또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관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에게 좀 익숙한 이제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 기술 이전 또 공동 개발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 모델과 이 영역을 확장해서 정말 어떤 스몰 빅파마의 느낌, 여기서는 제가 풀리 인테그레이티드 바이오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모델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 모델은 이미 2015년도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여러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시장 기회가 큰 질환군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의 임상 개발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을 빅파마한테 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추구해서 더욱 성장하는 모델이고요. 이런 이제 그 모델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군은 이제 막 태동기를 벗어나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질환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fully integrated biotech 모델이라 함은 이제 시장이 큰 어떤 질환군 모델에서 상업화에 방점을 두는 모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핵심 국가, 뭐 중국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이제 핵심 국가가 되겠는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선택적 협업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보면 제가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젠맵, 뭐 덴마크의 굉장히 유명한 항체 기반의 이제 그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요. 젠맵과 중국의 베이진, 뭐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글로벌화를 하고 있고 마케티드 프로덕트를 내고 있는 이제 바이오텍 출신의 이제 뭐 큰 제약 바이오 업체가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C&D 모델,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 모델과 그리고 풀리 인테그레이티드 바이오텍 모델이 개별적으로 연결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시장을 진입해서 회사들이 초창기에 뭐 상업화 역량까지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또는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들이 이 단계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서 특정 질환군에 전략적으로 우선하는 모습을 띠는 게 이제 fully integrated biotech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질환군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사의 어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핵심 기술,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모델로서 어떤 스몰 바이오텍의 어떤 물질을 라이센스 인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모델로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스몰 빅파마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어디가 있느냐? 많이들 아시는 사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젠맵입니다. 젠맵도 자체적으로 이제 이 fully integrated 바이오텍을 표방하고 있고요.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현재 나스닥과 코펜하겐에 이제 듀얼 리스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케티드 프로덕트가 이제 세계에서 4개 정도가 이르고 있고요. 2조 가량의 매출, 약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보시는 젠맵의 그로스 패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젠맵은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생겨난 회사입니다. 이런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빅파마와 공동 개발 기술 이전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이 중에 3개의 약품이 이미 마케티드 프로덕트가 됐고, 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제 로열티 수익이 1조를 넘어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한국 바이오텍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라 한다면 젠맵은 2025년에 fully integrated 바이오텍으로 표방을 해서
미국과 일본에 각각 지금 현재 3상에 진행 중이고 최근 들어 그 허가를 받은 약물도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을 암젠과 에피와 협업해서 캔서 영역에서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워낙에 젠맵이 가지고 있던 항체 기술에 처음에 포커싱을 했고 그게 사이언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메디슨으로 가는 부분들을 이제 입증해 보였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바이오텍으로 이미 성공을 한 회사인데 2025년까지 이미 상업화에 거의 다다른 3상 후기가 있는 2개의 물질을 가지고 빅파마와 협업을 통해 선택적 협업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커머셜 유닛을 이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이노베이티브한 안티바디 기술 그리고 개발 역량 강화 그리고 남은 피스는 커머셜라이제이션의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보면은 그 ADC 물질은 시애틀 제네틱스와 이미 최근에 이제 서비컬 캔서에서 가속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에피와는 지금 현재 그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현재 임상 3상 중에 있어서 이 2개 물질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커머셜 유닛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2020년도에 현재 토탈 매출은 2조지만 여러 가지 마케티드 프로덕트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약 1조에 가깝고요. 그리고 25년 이후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에 그 FDA에 그 BLA를 신청한 아미반타맙과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2개의 파이프라인까지 런칭이 된다면 그 수익 구조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젠맵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벤처의 성장 모델은 단순히 질환, 기술로 생각을만 할 수는 없고요. 이것들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고 결국 바이오벤처가 빅파마가 되고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밸류체인에 대한 확장을 필히 고려해야 된다는 사례로 좀 더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그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는 어떤 전략으로 그 바이오텍의 성장 모델을 그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약 개발 부문과 위탁 생산 분야에 있어서 사업군을 크게 2가지로 가져가고 있고요. 신약 개발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개발, 그러니까 치료제 연구 개발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물질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어떤 기술을 좀 응용해서 노블 타겟을 디스커버리해서 그 타겟을 억제하는 면역 강함 항체 신약을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이제 위탁 생산은 최근에 저희가 언론이나 공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아직 의약품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이 워낙 뉴 모달리티다 보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치료제 개발 회사들이 생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바틀렉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CDMO 사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바이오벤처로 이제 출범을 했고 신약 개발과 위탁 생산, 그러니까 치료제 위탁 생산 분야에 현재 2개의 큰 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그 슬라이드가 조금 깨져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질환군을 확대하는 전략,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하나의 기술 또는 물질을 모달리티를 가지고 질환군을 확대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신약 쪽에서는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항암 치료제의 기술, 모달리티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생산 쪽으로는 이제 상업화까지 가능한 생산 역량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약 쪽에서는 자체 공정팀 하에 CMO와 협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회사와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차후에는 동아시아를 중점으로 해서 자체 상업화 역량까지 이르는 것이 저희의 중장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CDMO 영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CDMO를 인수를 했고요. 그 인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시설을 확충해서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CDMO 메인 플레이어로서 도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DMO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는 했지만 저희가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개발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과 위탁 생산업에 컨플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산 쪽에서도 단순히 연구개발을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독적인 위탁 생산업에 진출을 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생산 쪽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지노맥 컴퍼니의 어떤 성장 전략을 나름대로 고민해온 바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클로징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지노맥 컴퍼니 소속이 아니라 바이오텍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장 전략을 고민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 저 또한 고민하는 바를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전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들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에서 이제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회사를 설립하십니다. 회사는 제품이 논문이 아니라 제품이어야 되기,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 또는 진단기기 등과 같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것까지의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냐 질환이냐 또는 밸류체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 유형에 대한 탐색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빅픽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없이 제가 예전에 한번 베인에서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느낀 깨달음은 어느 회사도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을 궁극적인 사업 모델을 하는 회사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모두 다 가장 막대한 상업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빅파마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적인 단계에서 유형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우리 회사가 어느 방식을 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빅파마가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유형을 탐색했다면 이 부분에서 필요 역량이 뭐냐, 사람이냐, 돈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제가 바이오텍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고민한 바로는 많이들 이것들을 읽고 당장의 앞에 대해서 이제 워낙 급하시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긴 호흡의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들 암젠, 제넌텍, 딜리어드 같은 회사가 되겠다 하는 그냥 그런 이 바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가 나와서 활약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프로그램 그 시작 열어주신 지노맥 컴퍼니 서영진 부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바이오벤처 성장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으로의 길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세션의 순서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연사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성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교수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항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인셀리브로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계산 신약 개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주시겠습니다. When I was first asked to give this talk, I thought 네, 처음에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국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조은성이라고 합니다. 인세레브로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도 함께 창업을 해서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산을 사용한 신약 개발인데요. 우선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AI를 활용을 하는 신약 개발인 AI Drug Discovery라는 용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회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AI를 너무 익숙하게 듣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기계를 사용을 해서 인간의 뇌, 인간의 지능이 하는 일을 모방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동을 하여서 신약 개발을 촉진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분야는 컴퓨터를 사용한 연산 신약 개발, Computational Drug Discovery는 AI Drug Discovery보다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범주의 개념입니다. 이 CAD라는 약어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한 신약 설계입니다. 이것이 디지털화된 그런 컴퓨터의 등장, 그러니까 정말 ENIAC이라는 새로운 최초의 컴퓨터가 1948년도에 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제가 구글 검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부터도 태동을 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 이미 CAD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릭이 왓슨과 크릭 이 두 분이 196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는데요. DNA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상을 받았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크릭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DNA와 단백질의 결합을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결합을 하는가를 식별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을 도킹이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이 컨셉은 굉장히 초기부터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그 자체의 발명 시기, 태동 시기와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릭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다양한 단백질과 다른 그 화합물의 결합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약제의 작동 원리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 개발 과정을 도울 수가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컴퓨터는 그 속도가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82년도에 얼윈 쿤츠라고 하는 분, 여기에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도킹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처음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는 여전히 컴퓨터 속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도킹 프로그램을 실제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기반을 닦기 시작을 해서 2000년대가 되면 많은 제약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드러그 디스커버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이 닥을 사용을 해서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킹은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방법론으로서 굉장히 큰
개념인 virtual screening의 일환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가상 선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대량 선별, high throughput screening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를 합니다. 과거에 모든 신약 개발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요즘은 이 가상의 선별, virtual screening이 이제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도킹 프로그램도 그간 개발이 되었습니다. 닥, 오토, 닥, 골드, ICM, 글라이드 등이 그 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연구용으로 시작이 되었고, 닥, 오토닥은 연구용이고 그 뒤쪽에 세 개는 골드, ICM, 글라이드는 이제 상용 프로그램이라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제 많이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 산업 내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킹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제가 내놓은 것이 바로 QSAR, 정량적 구조 활성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외에 약물 분자 구조라든지 유사성 검토 혹은 검색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데이터 중심적인 디스커버리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당연히 그 방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주제로 오게 되었는데요. A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머신러닝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머신러닝이 AI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는 것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시태그 인포메틱스에서 굉장히 오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해시태그라고 붙인 이유는 여기에다가 뭐 다양한 분야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쪽의 인포메틱스로 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케미컬 인포메틱스, 소셜 인포메틱스 이런 식으로 이 머신러닝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야 나서야 이 AI가 좀 더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 방법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제는 거의 딥러닝이 AI와 동일하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하면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드럭 디스커버리, AI 신약 개발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좀 더 유명한 아톰와이즈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기업이 2021년에 창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AI 신약 개발과 그리고 구조 기반의 신약 디자인 기법과 융합이 되면서 이 산업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 분야로 독립적인 산업 분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킹과 신약 개발에서 AI의 활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부류의 사고 방식을 대표로 합니다. 하나는 연역적, 하나는 귀납적 추론인데요.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역적이라고 하면 도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 기반의 모델링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물리적인 지식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시행을 해보면서 예측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이론적인 기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기능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머신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제된, 잘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 이면에 있는 원리나 뭐 통찰이나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더라도 딥러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예측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사고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의 컴퓨터 기반 신약 개발의 현황이나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슈레딩거가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수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나스닥 상장을 하였는데 즉각적으로 이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다음 그 나스닥의 넥스트 테슬라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1, 2년 정도 슈레딩거와 일하고도 협력하기도 했는데 제 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이 슈레딩거의 두 분의 창립자와 또 같이 이런저런 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슈레딩거가 이 관련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역사를 보면 이 컴퓨터 기반의 신약 개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이제 양자 역할 연산 프로그램 개발사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변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개발사로 2000년도쯤에 새로 이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글라이드라고 하는 자체 도킹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였고 이제 플랫폼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스핀오프로 님버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를 따로 창사를 하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원한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로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와 함께 이제 님버스 디스커버리를 창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님버스 테라퓨틱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고 2016년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길리어드에게 이제 후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을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고 정말 고무적인 이제 소식으로 관련 분야에서 대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드럭 디스커버리가 컴퓨터 기반 신약 개발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 되는구나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이제 이 분야에서는 이제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힘입어서 또 다른 탈바꿈을 하였는데요. 바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신약 개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변모를 하면서 2020년에 상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IPO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슈레딩거의 역사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물리학 기반의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도킹과 그 이외에 그와 관련된 주변 요소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AI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 두 가지 각기 다른 방법이 모두 다 포괄되게 되었고 하지만 그래도 원천은 중심은 이제 물리학 기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AI와 물리 기반 방법은 그 역할이 좀 각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고 수준의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양의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리 기반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 또 에드메나 뭐 독성 분석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물리 기반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 기반의 방법과 AI를 함께 융합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도킹과 그리고 AI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톰와이즈의 대표가 한 여러 발표를 보아도 이제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기준이 이제 분자 역학과 이제 양자 역할 간의 이제 경쟁 구도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양자 역할이 뭐 더 정확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연산 시간과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신약 개발 과정에 실험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 역학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 정확도를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주제가 또 많이 부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이 이제는 미래의 꿈의 기술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분야도 이 큰 혜택을 양자 컴퓨팅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없고 언제 가능할지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 어느 정도 실용적이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5년이나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과감하게 그 컴퓨터 기반의 신약 개발은 결국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으로 귀결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있어야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컴퓨터 기반의 신약 개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회사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발표를 할 때마다 처음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자주 사용을 해왔는데요. 처음에 신약 개발을 할 때에는 인비보로 많이 시작을 인비보가 이제 활용이 되죠. 동물 실험입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인비트로라고 하죠. 1990년대에 1989년도부터 시작된 그런 표현인 인실리코로 대표가 되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칩 기반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인실리코라고 했습니다. 아주 널리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구동을 하게 되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사실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기법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표시다시피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in cerebro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cerebro가 결국은 뇌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을 돌리기 전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 기업명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요, 토론 시간 동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의 교수이시자 인셀리브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조은성 대표님의 발표 만나봤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2세션의 이제 세 번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바이오 의료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이큐비아 AI 솔루션의 에드윈 에디슨 책임자님께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Hello and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I'm Ed Addison. 전 ed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AI 솔루션 딜리버리를 담당하고 있고 IQVA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머스리컬의 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펄프라 벤처의 기술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제가 일하고 있는 게 보건의료와 AI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의 효율과 속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동시에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주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AI가 약물 개발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약물 재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그 질병에 대한 우리 이해와 그리고 약물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적합한 환자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규제 승인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대신에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AI를 약물과 관련돼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벤더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벤더들은 어떤 한 가지 솔루션을 제안을 하죠. 그러나 IQVIA는 광범위한 부분을 망라하는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임상시험에도 관여를 해왔고 그리고 CRM으로도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사는 IMS 헬스케어와도 합병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AI 약물 창출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범위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체나 문헌에서 보면은 AI가 약제 개발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도식표를 하나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적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약제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타겟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초기죠. 그리고 전임상 단계에서는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독성과 PK에도 또한 AI를 접목하는 것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 단계로 들어가면 약물 재창출이 아주 탄탄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 설계와 그리고 또한 적절한 환자를 파악하는 데에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을 찾는 데도 기계학습이 성공적으로 응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업계는 큰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볼까요? 신약을 개발하는 비용은 뭐 15억, 20억에다가 10에서 15년 정도나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절반이 임상시험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도 승인율은 12%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개발과 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양분에 대한 재창출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저희 IQV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왔고 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자를 저렴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속한 설계가 가능하고 전임상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임상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더 비싼 대규모 임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AI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환자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약제의 재창출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통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 왼쪽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단계에 걸렸죠. 그러나 AI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단계의 몇 단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년, 2년 다 합하면은 거의 뭐 4년, 5년을 절약할 수가 있어서 뭐 10년, 15년이 아니라 4년에서 10년 만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추가 수익 창출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약제를 개발할 때 먼저 약제와 표적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에 AI를 접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물 재창출의 이 약제와 표적의 상호작용 DTI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연어를 쓰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에서 저희들이 그 알고리즘을 써서 해당하는 표적과 약제의 인터랙션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의 분해부터 AI 기계학습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DTI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는데 AI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접근 방식을 보면 신약에 대한 재창출을 할 때, 약제에 대한 재창출을 할 때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문헌이나 유전학이나 표전형이나 분자구조, 에세이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머신러닝에 접목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어떤 성공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데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은 거의 18,000개에 달하는 variable, 즉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약제를 개발할 때 약제 중심적인 방법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질병 중심적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I를 접목을 하게 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임상 성공의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더 빨리 전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임상 생략에 따른 어떤 실패를 우회할 수가 있고 독성 실패 위험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약이기 때문에 이미 독성 시험은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인디케이션의 실패를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활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활용하는 것은 지놈 와이드 에세이 데이터인데요. 이런 게놈 데이터를 비교해서 질병 경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놈 데이터와 질병 경로를 봐서 질병의 경로를 파악하고 또한 자연어 추출 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병 경로를 문헌에서 추출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모집단과 매칭을 해보죠. 그리고 이미 알려진 질병 경로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 밝혀진 경로를 보고 후보 질병을 파악해서 게놈 자료를 연구 조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복잡하고 첨단적인 방법인데 굉장히 유용하죠. 즉 약물 재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표적을 찾는데 그리고 새로운 기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유용하게 접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AI를 약물 설계와 최적화에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보면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완전 검색 방법을 씁니다. 모든 것을 다 검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키트를 개발을 하면 화학자가 이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거칩니다. 근데 저희들은 AI를 통한 생성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벡터 파악만 하면 됩니다. 즉 돌연변이 규칙을 찾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벡터 진행 방향만 파악을 하면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약물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약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AI와 기계학습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후보물질 최적화를 위해서 기계학습을 통해 찾도록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때는 분자 물질들을 짝으로 지어가지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X와 더 이상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Y를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성 모델 또는 보통 폭넓은 데이터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저희들은 이 GAM 방식, 즉 대립 생성 방식을 쓰기 때문에 단순히 딥러닝만 해서는 못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생성 방식을 쓰게 되면은 사실 때때로 원치 않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학습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제너레이션, 즉 그래프 생성 방식은 더 이상 쓰지 않고 기계학습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적합한 환자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상이 끝나고 임상으로 들어가면 환자를 찾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치료제 전문화나 정밀의학이나 이런 부분이 부상을 하면서 대상 환자를 잘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적합한 환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마커입니다.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근 승인된 약제 중에서 20% 정도는 바이오마커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인, 인과학적인 아니면 임상적인 바이오마커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마커를 보면은 예후 마커가 있고 예측 마커가 있는데 AI에 기반을 해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마커를 찾을 때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승인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해당 환자를 찾아내는 게 쉬워지고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질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에 대한 이해가 증진돼서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문헌이나 오믹스나 표현형이나 SA 분자 구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세포 중심적인 학습 모델에 접목해서 환자를 층화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이 진행 과정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IP를 확보할 수 있고, 즉 예측 마커나 아니면은 치료 마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좀 더 신속하게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성공 그리고 규제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험도 많고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 결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특징을 이해하거나 성공 모델에 미친 영향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프리딕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성공이나 규제 성공이 얼마나 되는지 확률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PTR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임상시험 성공을 예측하는 PTS 모델도 구축해
구축해 You 두었습니다. can maximize the value of your portfolio by 여러분 회사의 applying 포트폴리오의 AI 잠재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의 AI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 있어서 개발 단계부터 그 전체적인 임상 설계를 최적화하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회사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증진하고 경쟁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 AI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데이터 원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열 최초의 약제 개발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약제 개발에 있어서 모든 단계의 discovery and development cycle.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증명 문서를 주시면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저희들이 활용을 같이 한다면 해당 임상이 얼마나 성공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고요. 변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00 이상의 변수를 활용하고 있고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예측 정확도를 보시면 0.87입니다. 즉 예측 정확도가 87%나 된다는 것이죠. So a few key takeaways from today's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기계 학습은 임상 연구에 있어서 점점 더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고 있죠. 속도와 정확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하는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약제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상 성공 가능성을 개선할 수가 있으며 포기했던 약을 다시 재창출하는 개발 과정 자체를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모집단에서는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약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설계에서 봤을 때 저희의 디자인 방식으로 하면 생산성을 증대하면서 시간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단축한다면 특허 기간은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투자 회수율은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된 목적은 AI를 적용을 하면서 전임상부터 적용을 하고 그리고 약물 설계와 그리고 독성에 평가하는 데도 적용을 하고 생물학적인 availability도 적용을 하는데 그 목적은 임상기간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임상 시간 기간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수입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질 테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AI가 백신 개발에도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약물 재창출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의 기계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결과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공을 최적화하는데 AI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 디자인도 더 잘할 수가 있고 프로토콜 설계를 더 잘하게 되니까 예산 투자처를 더 확실하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패널에 참여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거나 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drian.addison@iqbia.com입니다. 이메일을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개발 과정에 있어서 어느 단계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요. IQB와 AI 솔루션의 에드윈 에디슨 책임자님의 발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공지해 주셨고요.
에드윈 에디슨 책임자님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의견 있으신 분은 또 이메일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2세션의 네 번째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 무역투자진흥청의 투자유치 전문위원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레고르 캠퍼 위원님의 발표, 제약과 바이오테크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to this talk on trends in the pharma and biotech industry, a European perspective. My name is Gregor Kemper. I'm a project manager for biotech and pharma industry at Germany Trade and Invest. Today, first of all, I'd like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독일 바이오테크 제약 산업을 소개를 드리고 우선 데이터와 다양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트렌드에 관련해서 특히 팬데믹의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는지를 짚어보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화를 다루면서 특히 생명과학 분야 그리고 제약 바이오테크 연구 분야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독일 기업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바이오테크 제약 산업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테크와 제약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죠. 수익의 많은 부분들이 R&D에 재투자가 되고 있어서 지난 수년간 R&D 투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파이낸싱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 분야에 독일 내에서는 한 80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요. 5만 명 정도가 해당 분야에 고용이 되어 있고 고용 증가 추세는 한 연평균 7% 정도 되어서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EU 내에서 독일이 가장 큰 제약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역동적입니다. IQVIA가 2019년에 내놓은 통계 수치를 보면 독일 제약 산업의 시장이 EU 국가들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약 시장의 일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약의 R&D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데이터는 유럽 제약산업협회에서 내놓은 데이터인데요. R&D 신약 제약 연구비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일이 거의 유일하게 이 숫자가 상당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바이오파마, 제약, 바이오테크의 연구 생태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테크 클러스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은 굉장히 분권화가 되어 있는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시피 30개의 각기 다른 바이오테크 클러스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클러스터로서 하나의 연구 단지, 복합 연구 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서 스타트업들이 아주 유연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개 연구나 산학 연계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실제 산업에서 상용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바이오테크 산업의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감염병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연구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바이오테크와 제약이 어떤 글로벌한 동향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일 텐데요. 가장 큰 임팩트를 미쳤던 부분이 바이오테크와 제약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입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테크 부분에서 팬데믹 전에도 협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차원이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mRNA 코로나19 백신을 화자와 함께 개발한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1,200여 건에 달하는 계약을 150여 개의 파트너사와 체결했을 정도로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mRNA 백신 제조와 관련된 또 개발과 관련된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 경쟁사 간의 협업과 협력도 더욱더 늘어나고 좀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IDT 바이오로지카 같은 그 독일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케다 제약을 위해서 댕기열 백신을 제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유연하게 협의를 해서 이 생산분을 연기를 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존슨앤존슨 얀센을 위해서 생산하기로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공공 분야 투자를 굉장히 활발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도 7억 5천만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하여서 3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에 투입해서 호기 임상시험을 지원을 하고 또 제조 확장을 또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훨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염병 관련된 제약사 내의 파이프라인이 독일 내에서 한 3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영역으로 보자면은 종양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치료제군으로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3분의 1 이상이 신약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병이라는 부분이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이오테크가 받고 있는 투자 그리고 자금 확보 펀딩입니다. 독일에서 2020년에 260% 정도 펀딩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관건은 이게 어느 부분이 일회적인 거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2020년 바이오테크 펀딩의 파이낸싱의 68%가 IPO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두 곳의 mRNA 전문 기업인 큐어백과 바이온텍이 IPO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2020년에 있었던 파이낸싱의 3분의 1 정도가 IPO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벤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처 투자가 증가한 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일부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생명과학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임상 분야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실험실 자동화, 로보틱스 부분이 이제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이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고부가가치 업무에 이제 투입 매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 또 재현성도 개선을 하고 인간에 의한 변동성을 또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기업 가운데 굿봇이라는 것에는 이제 피베팅 로봇이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실에서 실용적으로 도입해서 활용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실험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레버러토리 오토메이션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얼라이언스로 함께 모여서 각각의 이제 파편화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포괄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실험실 자동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모인 그런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독일 산업의 지금까지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이 이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좀 보면요, 독일 내에서 2020년에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부를 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에 좀 공헌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1개월 동안 50만 명이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독일인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79% 정도의 독일인이 그들의 이제 의료 관련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데이터 인프라와 관련해서 가이아 X라는 이니셔티브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EU 단에서 진행되는 탈중심화된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이것도 특히 의료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 보건원과 독일 암연구원에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종양학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신약 개발에서 AI 혹은 디지털화입니다.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신약 개발 그리고 후보 물질 발굴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인 것이죠. 화합물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일일이 대량 선별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취지이고요. 이유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를 의료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시아 소프트웨어입니다. 머크에서 창사한 회사이고요. 이것은 레트로 합성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토리우스라는 기업에서도 독일 AI 연구소와 함께 AI를 생물학적 방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키지 정보 등의 요소들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건은 이런 독일의 생태계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일 텐데요. 저희 독일 무역투자 진행처에서는 독일 내 진출을 원하는 해외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특화 정보와 일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무소가 개설이 되어 있고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프랑크 루바식 한국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독일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레고르 캠퍼 전문위원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2 세션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발표 주제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준비가 되면 오늘 패널 토론 이끌어 주실 좌장님과 우리 연사분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 좌장과 패널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과 함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 패널 토론의 좌장은 브리짓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이어서 서영진 부사장님, 조은성 대표님, 그리고 에드윈 에디슨 책임자님 함께해 주십니다. 에드윈 에디슨 책임자님께서는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짓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So I'm James Lee, current CEO of Bridge Bio. I'm really glad to run this very interesting panel discussion with. 이렇게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좌장 선생님들, 토론자 여러분들, 지금 서영진 부사장님과 이정규 대표이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핵심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거의 모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바이오테크뿐만이 아니라 보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을 텐데요.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에드윈의 발표를 통해서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약제 개발에 그리고 규제 승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여러 서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IQVIA가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약제 개발, 약제 재창출과 관련된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약제 개발의 초기인 발견 과정에서도 AI가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례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접목이 되고 있나요?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또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이력을 봤을 때 IQVIA에 입사를 하기 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콘탈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인수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인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퀸탈에 있다가 여기 IQVIA에 인수가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임상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약제 개발에 있어서 아주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큐비아에서 임상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면서 30명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30명이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큐비아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보면 임상시험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고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약물 재창출 과정에도 AI로 접목하고자 있는 그 고객의 접근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큰 업체들이 저희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기업과 일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신생 업체보다도 출발점이 어떻게 봤을 때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큐비아는 정말 큰 기업이죠. 이미 신약 개발을 하면서 아이큐비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영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립자들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부사장님께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저에게 울림이 많은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사장님이 생각을 할 때 경영진이 A, B, C 그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상용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심도 깊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고려해서 좀 짜야 되는 시점이 우리 흔히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펀딩 받고 그 다음에 IPO 하는데 언제 정도가 좀 적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현실적으로 경험으로 비춰보면 시리즈 B 전후가 아마 사업화 전략에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물론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사업화 전략을 생각하는 게 맞겠으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이제 한국 바이오텍이 투자를 받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인 기관 투자가 시리즈 A이고 아마 B 단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소위 말해서 100억 이상의 펀딩을 받게 될 테인데요. 그때 이제 사업의 역량, IPO를 할 수 있게 한 뭐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확보, 그리고 향후에 어떤 기술 이전과 같은 사업화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기가 시리즈 B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그때가 어떤 표현하기보다는 그때는 무조건 생각을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So Youngjin answered me with this. Analyst around the Series B executive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을 때 그때 상용화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약물을 라이선싱 아웃 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라이선싱 아웃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 업체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는 전략을 잘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라이선싱 아웃 자체를 언제 할지를 먼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시점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ell you a lot about the AI. 네, AI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측 한면 봤을 때 AI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예술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셋을 이제 정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필요한데 AI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기계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AI에 대한 해킹도 가능합니까? 네,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연구가 딥러닝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딥러닝을 주제로 해서 데이터 후방에 있는 패턴을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명시 혹은 식별하지 않고 이제 패턴을 파악을 해내고 추출을 해내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고 또 그러한 패턴으로부터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 또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후 정도만 되면 딥러닝에서도 이 마크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조금 우리가 추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AI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AI가 작동하는지를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뭐 굉장히 뭐 단순화하는 이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이 세레브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AI와 관련된 발견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출발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경우 실제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하거나 아니면 신약을 발견하는 회사로 탈모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 스스로를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신약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선택하는 구체적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요. 물론 저희 자체의 방법론이나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의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한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약 발견,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UI와 관련된 작업에 투입됩니다. 이제 이것을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으로 다른 회사에 공급 납품을 하려면 이제 사용성 훨씬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출해낸 그런 방법론이 있고 플랫폼이 있지만 그것은 좀 또 당연히 독특하고 또 차별화되고 다른 옵션들보다 더 나은 이제 플랫폼이기를 희망하지만 저희는 이런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에 그치는 게 보다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체적인 신약 개발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와 협력을 전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에드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은 보건의료 제공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의료보험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한국 전체 한국인들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AI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협업이 가능할까요? IQVIA나 AI 전문 업체와 협업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정보 데이터가 정말 광범위하게 취합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싶네요.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데요. AI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임상 데이터도 좋고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퀀탈 때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바이오매스 헬스 때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또한 게놈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레이트는 프로젝트별로 우리가 협상을 해야겠지요. 어떤 조건에서 할지는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AI 솔루션에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대화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어떤 약제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약제 개발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은 리스크 공유 이런 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제 자체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정부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신약 개발보다는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일 텐데요. 그리고 또한 이 정책에 따라서 이 AI에서 충분히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정부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와 연락을 해보셔서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의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그런 가능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분야, 모든 산업에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제노맨 컴퍼니, IQVIA 그리고 인세레브로의 예를 통해서 리더들이 어떻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진정으로 서울 시내에서 거대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미국 서부에 계신가요?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도 참석해 주신 에드윈 에디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패널 디스커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드윈 에디슨 책임자님께서는 지금 낮과 밤이 바뀐 상황에서도 우리 컨퍼런스 함께해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